안녕하세요. 미국 문화와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인포 큐레이터입니다. 오래된 집을 사서 예쁘게 탈바꿈 시키거나 나도 언젠가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1167 스퀘어피트짜리 또는 33평의 지하 공간을 홈오피스나 쇼룸으로 직접 꾸민다면 혹은 업체에 의뢰를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아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금액과 기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이번 주제와 관련된 건 아마도 뉴저지주 공인중개사와 제너럴 컨트랙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 6월에 아주 예쁜 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단 며칠 만에 생활공간의 페인트 칠과 2층 바닥 레미네이트 플로링 시공, 그리고 집 외벽에 스토커 마감을 끝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기회가 돼서 꾸며지지 않은 저희 집 지하 공간을 마침내 메이크오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록한 공사의 디테일한 과정과 인건비와 자재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실질적인 공사 내역을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출과 인건비를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엑셀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파일이 필요하시면 기꺼이 공유하려 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아래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영상 말미에 나가는 제 이메일 주소로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뛰는 컨트랙터인 인포 큐레이터가 66평짜리 공간을 99평으로 무려 33평의 공간을 더해 변신시킨 지하실 리모델링의 A to Z, 지금 함께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저는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플로어 플랜을 그려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한다면 플로어 플랜, 데몰리션 플랜, 컨스트럭션 플랜, 그리고 라이트 픽스처와 아울렛이 어디 들어가는지, 또 플러밍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위치할지 등의 내가 상상하는 공간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물론 간단히 손으로 스케치만 그려도 충분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DIY라고 해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 한다면 아마도 올해 안에는 끝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회사에 일이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직원들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일당 $140에서 $160를 지불했습니다. 첫째로는 분리벽을 헐고 바닥에 깔린 타일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주의할 점은 타일을 제거한 후 남아있는 틴셋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타일이나 카펫, 마루를 깔던 이 바닥은 무조건 평평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때 크로바와 스크루드라이버, 그리고 망치, 그리고 약간의 해머드릴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부 커버된 천장을 제거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인슐레이션을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 단열재는 파이버글라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가 날리면서 살에 닿으면 무척이나 따갑습니다. 그래서 긴팔, 목 스카프, 마스크 등은 필수로 착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도 일을 좀 빨리 해보겠다고 무턱대고 인슐레이션을 제거했는데요. 씻어도 계속 따가워서 엄청 혼났습니다. 저희 지하실의 층고는 7피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층고가 매우 낮기 때문에 드랍 실링을 하거나 쉬락으로 천장을 커버하는 일은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때문에 오픈 실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은 1930년에 지어진 거라서 이 천장을 가로지르는 조이스트 부분에 뭔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오래된 전기선, 사용하지 않는 전화선, 케이블선,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전선들이 즐비했고, 뿐만 아니라 못, 스크루, 스테이플심, 그리고 전선을 연결할 때 사용했던 포슬린 와이어 홀더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이들 중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정리하기 시작했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전선을 자를 때는 이게 정말로 사용 중인 것인지 아닌지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고민 끝에 아주 얇고 오래돼 보이는 전선을 하나 끊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 저희 집 초인종 전원이었더라고요. 제가 잘라낸 전선만 해도 큰 쓰레기 봉지로 한가득 나올 정도니 그전엔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인 모든 데몰리션 쓰레기들은 전용 처리업체에서 제공하는 덤스터에 담아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30야드짜리 컨테이너를 주문했지만 이 정도 공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20큐빅야드 컨테이너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한 이틀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데몰리션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총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분리벽과 천장을 제거하고 나니 이제 제법 넓어진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x4를 이용해서 벽을 세울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총 90개의 2x4를 사용했네요.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못질이나 드릴로는 절대로 이 벽을 세우는 뼈대를 바닥에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Ramset Fastener Tool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이 도구는 진짜 총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화약이들은 총알을 장전하고 램셋 전용 못을 장착한 후 이를 바닥에 놓인 2x4에 꾹 누른 후 발사를 하는 것인데요. 뻥 하는 소리도 어마어마하지만 정말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뼈대가 완성된 후에는 시트락을 붙이고 콤파운드로 못 자국과 이음새를 마감해 주죠. 이 작업에는 half-inch짜리 시트락 40장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플라스터를 바르고 테이핑을 한 후 이것이 마르면 샌딩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또 3일이 추가로 걸린 것이죠. 가벽이 완성되는 동안 전선, 전기 아울렛, 또 배수관 같은 것들은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것이 확실히 수월합니다. 저는 전기 플러그 10개 그리고 전등 16개를 총 달아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엄청 신경을 썼네요. 전기 코드는 돈과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충분히 빼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비용을 아주 조금 아껴보려고 하다가 이 공간에는 필요 없겠지 했는데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꼭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페인트를 칠할 차례가 됐는데요. 낮은 층고 때문에 페인트를 하얀색으로 가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된 조이스트와 여러 가지 전선들이 오가는 지저분한 면이 보일 것 같아서 결국에는 검정색 페인트로 천장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장을 칠할 때는 주로 스프레이 페인트 방식을 택하는데요. 이때는 분사량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페인트가 날리기 때문에 롤러에 비해 약 33%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더 많은 페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롤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따지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제가 천장을 다 칠하는데 사용했던 페인트의 양은 총 10갤런이었고요. 그리고 벽을 칠할 때는 4갤런 정도의 페인트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입주할 때 사용하고 남은 회색 페인트 2종을 섞어서 사용했는데 제법 색이 잘 나왔습니다. 지하 공간의 바닥재는 반드시 waterproof material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이널 플로어링을 선택했는데요. 요즘 회색빛이 도는 바닥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물량을 확보하는데 꽤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량의 자재를 구매할 때는 직원에게 요청하셔서 매장 내에 또는 인근 매장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바이널 플로어링을 깔아야 하는 면적을 800스퀘어피트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때 대략적으로 필요한 게 36케이스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재 비용만 2,000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품마다 한 케이스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물량을 구매하실 때는 절대로 혼자 카트에 물건을 옮기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는 거 아시죠? 레미넷이나 바이널 플로어링 같은 경우는 한 팔레트에 30케이스 정도가 담겨 있는데요. 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카트에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고 나서 이걸 밀고 가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카트가 아마 안 움직인다고까지 느끼실 텐데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차에 실는 부분까지 모두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주로 언더레이먼트라는 바닥에 깔리는 재질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바닥에 깔 별도의 자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끈끈이로 이음새 부분을 붙이는 제품보다는 클릭앤락이라는 끼워 맞추는 제품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이널 플로어링 중 가장 좋은 제품은 라이프프루프에서 만든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퀘어핏당 3불 초반대에 달하는 금액으로 약간 비싼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홈 데코레이터스 컬렉션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들은 스퀘어핏당 2불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품질 또한 좋아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홈디포나 로우스에서는 요만한 샘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집에 가져가셔서 마음에 드는 색상이나 이게 잘 어울리는지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아주 아담해서 저렴하고 깔끔한 스퀘어핏당 1불 99전짜리 타일을 깔았습니다. 시공을 마무리하고 매트를 덮어 놓으니까 보기가 아주 괜찮더라고요. 바닥 시공을 마쳤으면 이제 공간을 조금 더 예쁘게 단장해야겠죠? 바로 몰딩을 두르는 건데요. 종류, 규격, 가격이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저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묶음인 프로팩이라는 것을 사서 사용했습니다. 베이스 몰딩은 가장 평범한 3과 4분의 1인치짜리를 둘렀는데 문제는 벽과 천장 사이에 둘를 크라운 몰딩이었죠. 상대적으로 낮은 층고 때문에 3, 4인치짜리 두께의 크라운 몰딩을 돌리면 오히려 공간이 너무나도 낮아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들까를 걱정하게 된 것이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문과 창문에 두르는 2와 4분의 1인치짜리 몰딩을 선택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아주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몰딩을 두르시고 나면 반드시 코킹 처리는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멋지지만 이음새와 못자국을 커버하고 칠을 한다면 더 예쁘게 나온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라이프 엑스처를 고를 때도 역시나 낮은 층고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공간은 넓고 천장은 검정색으로 이미 칠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라이트가 필요했는데요. 전기세도 아끼고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LED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은 8피트 길이의 아주 긴 LED 스트립이었죠. 개당 $80 내외로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지만 전기세를 감안하면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는 벤틸레이션 팬과 라이트가 같이 되어 있는 컴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와 후문 입구 쪽에 달릴 등은 11인치짜리 라운드형 LED 램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재비만 딱 $1,000불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수월 라인이 이미 존재했던 것인데요. 사실 화장실을 새로 넣으려면 플러머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었죠. 변기와 싱크는 홈디포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글레이시어 베이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무난하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던 보일러실을 축소하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그 옆으로 같이 옮겨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액세스를 위한 폴딩 도어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보일러실은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크린형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을 수리하고 갖고 가는 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재 공급 또한 수월하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찾는 폴딩 도어는 홈디포 2군데를 돌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스를 방문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24인치짜리 바이폴딩 도어 한 짝에 95불씩 지불하고 총 4개를 사게 됐죠. 홈디포에서는 이보다 한 $20 저렴한데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전기 판넬이 있는 쪽은 처음에 벽을 철거할 때 달려있던 문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재활용했습니다. 화장실 문 또한 가장 저렴한 속이 비어있는 나무 문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꼭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 재활용을 하거나 가장 저렴한 물건을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집 지하에는 총 6개의 창문이 있고 그 중에 갈아야 하는 오래된 창문이 5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4개는 갈고 또 하나는 스토리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거를 덮어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스토리지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죠. 창문은 사이즈와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앤더슨이나 펠라 같은 꼭 브랜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American Craftsman에서 나온 Replacement Window를 사용했는데요. 가성비가 꽤나 괜찮더라고요. 창문을 구매하실 때는 규격을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은 작아도 그 안에 틀을 짜 넣으면 충분히 끼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지하실 공사는 제 아내의 홈오피스 겸 쇼룸을 만드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손님이 드나들거나 유사실을 대비해 탈출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굳이 벽을 뚫고 문을 낼 일이 없으면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이런 벽을 뚫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은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은 절감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뒤편은 약간의 반지하라서 땅을 파내고 벽을 뚫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에 설치한 문은 엑스테리어 도어 중 가장 저렴한 것 중에 하나인 $298짜리를 구매해서 썼는데요.
지금도 아주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을 고를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열리는지 왼쪽으로 열리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뒷문을 내기 위해서 제가 파내려간 땅은 길이 10피트, 넓이 3피트, 그리고 깊이가 3피트였습니다. 진짜 흙 퍼내다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땅을 파내고 난 부분에는 작은 옹벽을 세웠는데요.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신더블럭을 사오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몰타르를 구매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시멘트와 몰타르를 다 합해서 총 25백을 구매해야 됐는데요. 한 봉지가 80파운드로 정말 무겁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우에 따라서 출구 인근에 시멘트와 몰타르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매장들이 있는데요. 계산하실 때 저 제품도 몇 개 같이 계산해 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게 혼자 나르는 거, 밀고 가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게차로 한 차 가져다 실었는데요. 차 뒷부분이 훅 주저앉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이 시공한 건 간단하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관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비가 내렸을 때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을 시멘트로 마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때쯤은 제가 너무 지쳤던 것 같네요. 자, 이 작업의 마지막으로는 땅을 파내려간 후 노출된 바로 집의 콘크리트 부분인데요. 여기는 처음 집에 입주할 당시 스토커를 발랐다라고 말씀한 거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사용하고 남은 스토커를 이곳에 처리해서 발랐습니다. 스토커를 제대로 바르기 위해서는 메쉬를 벽에다 대고 베이스 코트를 그 위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코트가 마르고 난 후 스토커를 바르는 것이죠. 스토커를 처리해야 하는 면적이 넓다면 분사기를 이용해서 바르는 것이 맞지만 이런 작은 공간에서는 그냥 쭉쭉 펴바를 수 있는 트러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총 공사기간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였고요. 일한 날짜만 총 15일, 약 3주가 걸린 셈입니다. 제가 혼자 이 일을 다 하려 했다면 아마 1년이 걸렸어도 다 끝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다수의 작업은 주로 목공일을 하는 일꾼들 한두 명과 같이 작업을 했고요. 쓰레기를 내가야 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작업이 많은 날에는 최대 4명의 일꾼을 불러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타임 매니지먼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 필요한 자재들은 무엇이고 몇 명의 인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일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니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재는 저녁에 구매해 놓으시고 다음날 출근한 일꾼들과 같이 내리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낮에는 일에 전념하시고 자재를 사러 돌아다니는 일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자재의 95% 이상은 모두 홈디포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홈디포 프로젝트론을 이용했습니다. 홈디포에 관련한 영상을 제가 자세하게 다룬 것이 있으니 바로 이 띄워드린 링크를 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밖에 필요한 자재들은 로우스나 로컬 플러밍이나 하드웨어 스토어들을 이용했습니다. 자재 구입 비용은 총 8,661달러 7센트가 나왔는데요. 절대로 제일 싼 자재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고급 자재를 골라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정선에서 이루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저는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서 벽을 뚫고 흙을 퍼내야 되는 작업을 했으니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내려가겠죠?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적으로 스케줄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했는데요. 총 5,560달러가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15일 공사 기간, 1일 평균 약 370달러가 들어간 셈이네요. 보통은 2명이 저와 함께 일을 했고 많을 때는 서너 명이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꽤나 선방한 것 같습니다. 자재 비용과 인건비를 합산하니 총 14,221불 7센트. 그리고 제가 공사한 면적이 1,167 스퀘어피트로서 이를 계산해보면 스퀘어피트당 약 12불이 조금 넘는 금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컨트랙터를 통해서 지하실을 공사할 경우 스퀘어피트당 25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만약 컨트랙터 업체가 저희 집 지하실을 공사했다고 하면 비용은 대략 3만불에서 6만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피트당 12불 정도의 시공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꽤나 저렴하게 한 게 맞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름값이나 식대를 포함한다면 대략적으로 15,000불 정도가 소요된 셈입니다. 물론 저는 이미 공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용을 아낄 수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공구 렌탈을 해야 되는 비용을 감안하신다면 대략적으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는 추가로 더 들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원래 2334스퀘어피트 약 66평짜리였던 공간이 홈오피스와 쇼룸을 겸비한 3501스퀘어피트 약 99평에 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에 성공한 것이죠. 외부에서 이런 사무실을 임대한다면 대략적으로 월세가 약 2,000불씩 든다고 가정했을 때 약 7, 8개월 정도면 이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된 공간을 살짝 둘러볼까요? 마지막으로 공사를 마친 후 예상하는 집의 가치의 증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매가가 73만 5천 달러, 6월달과 10월에 두 번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약 2만 달러, 합해서 토탈 75만 5천 달러가 이곳에 투자된 셈이죠. 현재 뉴저지주의 마켓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사 후 매매 예상가는 약 80만에서 82만 5천 달러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은 약 4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가 되겠죠? 여러분께서 업체에 맡겨서 시공을 하셨다고 하고 그 비용이 5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수익은 약 15,000에서 4만 달러가 될 겁니다. DIY는 혼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 핸디맨이나 일꾼들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특정 공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엑셀 자료 요청 또는 여러분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을 편하게 이용해 주시고 자료 파일을 이메일로 신청하시려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집도 예쁘게 가꾸시고 무엇보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문화와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인포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